폴리머리제이션을 분류할 때 있어서 폴리머리제이션 키네틱스 또는 폴리머리제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체인 그로스 폴리머리제이션이냐 아니면 스텝 그로스 폴리머리제이션이냐로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중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분자의 중합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폴리머가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중합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합 방법은 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페이즈에 의해 따라서 뭐 액상중합, 고상중합, 기상중합, 플라즈마 중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액상중합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또 벌크 폴리머리제이션, 괴상중합, 자, 솔루션 폴리머리제이션, 용액중합, 그리고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 현탁중합, 그리고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 유화중합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자, 고상중합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중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페트병 만드는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점도, 인트린식 비스코시티가 고유점도가 0.7에서 0.8 정도 수준으로 제조가 되는데요. 그 이상의 점도를 얻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분자량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고상중합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고상중합 반응은 진공 속에서 질소가스를 충전한 가운데서 약 200도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중합을 계속 진행을 하면은 여기서 사실 고상이라는 것은 점도가 너무 높은 상태다 이거죠. 흐르는 상태, 유동성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온도를 200도 정도로 올리고 진공 속에서 질소가스를 충전한 상태에서 이제 반응을 시키면은 그 상태에서 분자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서 더 단단해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페트병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이어 코드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타이어 잘 잘라놓은 단면을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것들이 보여요. 왜 타이어를 만들 때는 사실은 타이어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가 파열되면 큰일 나죠. 그죠? 타이어가 옷 같은데 이렇게 박히면은 바람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은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급하게 사고가 나진 않습니다. 바람 빠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날카로운 그런 것에 타이어가 찢어지게 되면은 파열이 일어나면 그거는 교통사고랑 이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속에는 천을 넣어줍니다. 타이어 코드라는 것을 넣어주는데 이 고분자로 만든 천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스틸, 강철선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고분자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폴리에스터인데요. 그렇게 타이어 코드지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는 고상중합을 통해서 분자량을 더욱 높여서 고유점도가 1.0 정도가 될 때까지 높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중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플라즈마는 우리가 흔히 제4의 네 번째 페이스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어떤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플라즈마가 뭔지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전기가 통할 때 도체를 통해서 전기가 통하는 현상은 우리가 도전 또는 전도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부도체를 통해서도 전기가 흐릅니다. 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이 무언가요? 전하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온이나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도체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우리가 도전 또는 전도라고 부르지만 부도체를 통해서 전하가 이동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방전. 자, 예를 들면 번개가 치는 것이 방전이죠. 그죠? 자, 공기. 우리가 공기가 도체가 아니죠. 부도체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가스 그 분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한 구름 속에는 이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이온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기라는 그 대기를 사이에 두고 지면, 땅과 대전이 돼 있죠. 전하가. 말하자면 전기의 장이 걸려 있는 상태죠. 구름과 땅에. 그래서 비록 공기는 부도체이지만 그 구름과 땅에 걸린 그 전압이 전위차가 아주 높아진다면 그게 전하가 땅으로 이동하죠. 구름에 있는 전하가. 그게 바로 번개죠. 그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하는데 번개불이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부도체 분자들을 자극을 시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기물질들이 폴리머 모노머들이 녹아져 있다. 어디에 들어있다. 부도체인데 그런 틈바구니에 알곤 이온들이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분자들을 많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라디칼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매우 혼돈스러운 상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사실은 에너지가 되게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물에다가 고전압으로 플라즈마 방전을 시켜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면은 그렇게 반응성이 높은 종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 종들이 바로 중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플라즈마 중합이라고 하는데 대개 어떤 표면을 코팅할 때 고분자 물질로서 코팅을 할 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플라즈마 코팅이다 하는 응용 방식으로 플라즈마 중합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플라즈마 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나누면 기상중합, 액상중합, 고상중합으로 나뉜다. 근데 그 중에서 액상중합에는 현탁중합, 유화중합, 그리고 여기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계면중합이라는 것이 있고 또 괴상중합, 용액중합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반응 혼합물의 조성에 따라서 균일계 중합과 불균일계 중합으로 나뉩니다. 자, 반응 전 상태를 보면은 기상중합에서는 가스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로서 다 균일한 상태죠. 호모지니어스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액상중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현탁중합, 유화중합, 계면중합, 괴상중합, 용합중합은 헤테로지니어스한 페이스입니다. 단일상이 아니죠. 불균일한 헤테로지니어스 페이스 상에서 반응을 시작되게 되죠. 물론 이제 용액중합과 괴상중합은 여기서도 위에도 있고요. 용액중합과 괴상중합은 모노모나 게시제가 용매에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균일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불균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상중합은 뭐 불균일상이 되겠죠. 반응 안 된 모노모는 저분자고 반응이 일어나 있는 현재 고분자 상태는 고체니까 불균일상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반응 전의 상태는 자, 호모지니어스한 페이즈냐, 헤테로지니어스한 페이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자, 반응 후에 균일하냐, 불균일하냐를 또 따집니다. 자, 반응 후에 만들어진 폴리머가 모노머 또는 솔벤트에 용해가 돼 있다. 용해가 돼 있다면, 그렇죠?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만들어진 중합체가 단량체, 미반응물 단량체 또는 솔벤트에 용해되지 않고 석출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솔루션이 되니까 불균일계 중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중합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벌크 폴리머리제이션, 괴상 중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상 중합. 네, 이 괴상 중합에는요, 간단하게 이 단량체와 개시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량체와 단량체에 녹는 개시제, 그리고 사슬 전달제. 이것은 뭐 대부분의 사실 중합 공정에서 다 들어갑니다. 이 사슬 전달제의 용도는 사슬 전달 현상을 제어함으로써 평균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제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은 가장 간단하고 순수한 폴리머를 얻는다. 자, 순수한 폴리머는 개시제 말고는 다른 첨가물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개시제만 단량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폴리머가 얻어졌을 때 폴리머의 끝단에 개시제가 붙어 있죠. 그 상태, 그 정도만이고 나머지 다른 불순물은 들어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중합체는 덩어리 모양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이 중합법의 이름이 바로 괴상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합의 온도에 따라서 중합 속도가 크게 변합니다. 당연히 중합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반응 속도 상수들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봤죠. 그러면 당연히 중합이 속도가 늘어나게 되고, 중합이 속도가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합 속도가 너무 커지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괴상중합의 특징 중 하나는 하이 컨버전, 단량체 전환율이 상당히 높게 중합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유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예로는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등을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 자, 그럼 다음은 이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의 좀 부작용 중에 하나인 트롬스돌프 이펙트, 다른 말로는 젤 이펙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한 오토 악셀러레이션 이펙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세 가지의 용어로 각각 부릅니다. 다 같은 현상을 지칭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자, 폴리머리제이션이 중합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이폴리머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폴리머의 모션이, 움직임이 둔화가 됩니다. 고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하이폴리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고분자가 분자량이 아주 커진 폴리머라 하이폴리머라고 하는데, 하이폴리머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스템의 점도가 증가한다. 그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고분자 말단의 라디칼의 운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이 고분자 라디칼의 운동이 부자연스러워지면은 결국은 종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분자 라디칼들끼리 만나거나 끝에 있는 고분자 라디칼과 사슬 전달제가 반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종결 반응이 잘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총괄 중합 속도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반응이 후기로 감에 따라서 이 모노머의 농도가 줄어들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총괄 중합 속도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고분자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종결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가 이게 작아지게 되고, 왜냐?
말단 라디칼의 운동이 부자연스러워져서 뭐 나머지들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유독이 종결 반응의 반응 속도가 더 작아진다. 따라서 이 전체가 커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중합 반응 속도가 모노모의 농도의 감소에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갑자기 고분자량화가 진행이 되면서 딱딱하게 전체 이 시스템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래서 이제 반응물을 회수하려 그러면 반응기를 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자동 촉진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의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반응기 단위 부피당 생산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은 용매가 사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반응기 안에는 단량체와 게시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모두 다 고분자화가 돼서 제품으로 생산되므로 단위 부피당 생산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폴리머의 회수가 용이하다. 이것도 역시 용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최종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증류나 추출 등의 정제 과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폴리머 믹스처를 그대로 최종 제품 형태로 캐스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캐스팅이라는 말은 단량체와 게시제를 섞은 채로 반응을 시킨 후에 폴리머로서 굳어진 그 모양 그대로 제품을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모노머 캐스팅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아크릴판 있죠. 아크릴판, 요즘에 투명한 칸막이로 사용하고 물건을 전시할 때 전시 제품에 박스로서 사용하고 하는 그 투명한 아크릴판, 우리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PMMA의 원래의 큰 시트가 있어요. 넓은, 뭐 두께는 5mm, 7mm, 뭐 8mm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생산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다른 고분자처럼 중합이 끝난 후에 칩이나 펠릿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넓은 시트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 경제적인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 PMMA 시트를 만들 때에는 모노머와 게시제를 그 시트 모양의 판에다가 부어놓고 반응이 끝난 후에 그걸 그대로 떼내서 보통 문짝만 하죠. 그 아크릴판 원래 원장 크기는 그대로 뜯어냅니다. 그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을 우리는 모노머 캐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큰 장점이죠. 이 용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만약에 유기용매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유기용매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그 날아간 유기용매를 작업자가 마시게 되면은 또 건강에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용매를 사용하게 되면 유기용매를 분리 회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경제적으로. 따라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벌크 폴리메리제이션의 단점도 여러 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반응물의 믹스처에서는 반응하지 않은 모노머가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노머 전환율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잔존 모노머가
적게는 뭐 0.001% 또는 뭐 ppm 단위로라도 잔존 모노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존 모노모의 문제도 역시 환경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잔존 모노머가 조금만 남아도 그것이 예를 들어 사람 몸에 접촉을 하는 그런 제품인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면은 그 모노머는 폴리머에 비해서 독성이 큽니다. 폴리머는 이미 반응이 끝난 비활성의 분자량이 큰 그러한 유기화합물인 반면에 단량체 모노머라는 것은 아직도 반응성이 어느 정도 있는, 반응성이 대체적으로 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면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죠. 특히 우리 유아용 제품에는 이렇게 모노머가 잔류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역시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점이죠.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합열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반응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굳어지기 때문에 교반도 하지 않습니다. 이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에서 주로 적용하는 프리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 메커니즘에서는 대체적으로 프로퍼게이션 리액션의 속도 상수가 온도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그 고분자들이 중합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이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중합 반응의 속도가 높아지고 이럴 때 중합열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중합 시스템의 온도 조절이 힘들어져서 분자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트럼스도르프 이펙트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현실적으로 제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반응기 내에 온도가 균일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역시 교반을 못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용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점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부분 반응이 많이 일어난 곳과 반응이 늦게 일어나는 곳이 혼재되게 되면 리액터 내에 온도가 균일하기가 어려워서 반응 속도도 조절이 힘들고 분자량도 조절이 힘든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합체의 분자량 분포가 넓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한 발열 반응이 큰 프리 라디칼 중합의 경우에는 더욱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예는 일부 프리 라디칼,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열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은 프리 라디칼 반응, 그 다음에 단계 성장 반응, 스텝 그로우스 폴리머리제이션에 이용한다. 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스타이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등의 중합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은 솔루션 폴리머리제이션, 용액 중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액 중합은 앞서서 말씀드린 벌크 폴리머리제이션, 괴상 중합에 비해서 차이점은 용매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매가. 그래서 용매로서 유기용매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단량체 모노머가 유기용매에 녹는 경우라면 유기용매를 사용할 것이고요. 모노머가 물에 녹는 경우라면 물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호모지니어스, 다시 말해서 균일계 중합과 불균일계 중합으로 나눠지는데 중합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고분자가 용매에 녹아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균일상을 이루겠죠. 중합의 결과물도 비닐아세테이트나 아크릴로나이트릴, 그 다음에 에스터스 오브 아크릴릭 애시드. 이것은 앞에서 분자 구조를 설명할 때 길게 설명드렸던 아크릴계 고분자들이 대부분이 이와 같은 에스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폴리머가 용매에 녹지 않는다. 따라서 파우더나 아니면 입자의 형태로 프리시피테이션, 석출이 돼서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반응 시스템의 상이 불균일상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균일계 중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을 물속에서 중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크릴로나이트릴 모노머는 물에 녹아서 처음에 반응이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생성되는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석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유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에 많이 응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용액중합 공정은 모노머와 게시제 그리고 용매가 동시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매에 녹는 모노머 및 이니시에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단량체도 용매에 녹고 게시제도 용매에 녹는 상태에서 반응이 시작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용매가 갖춰야 될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량체와 게시제를 용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슬 이동제 말씀을 드렸죠. 뭐 사슬 전달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분자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응 시스템에서 반응하지 않은 모노머, 반응이 끝난 폴리머, 뭐 이니시에이터 등등이 모두 다 사슬 이동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용매가 사슬 이동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매가 사슬 이동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모노머나 결국은 자라나고 있는 폴리머 등등이 사슬 이동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도 역시 사슬 이동제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면 사슬 이동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유기화합물을 외부에서 넣어주어서 폴리머의 평균 분자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매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는 나중에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용매와 폴리머를 분리 회수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로 용매 회수를 위해서는 적당한 끓는 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용매를 증발시켜서 용매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매를 회수하는 과정이나 중합 과정에서 만약에 이 용매가 불이 잘 붙는다, 인화점이 낮아서 불이 잘 붙는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체나 자연계의 독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인화점, 가격, 독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솔루션 폴리머리제이션에 용매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은 주로 알리파티, 지방족, 그 다음에 뭐 또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들, 그 다음에 에스터계 유기용매들, 그 다음에 에테르계 유기용매, 그 다음에 알코올류 등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머가 용매에 녹는 경우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균일계 중합, 그리고 녹지 않는 경우는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 불균일계 중합이라고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용액 중합의 장점으로는 중합도를 조절하기가 가능하여 분자량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다. 이것은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노머의 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렇죠? 모노머의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반도 가능하고, 따라서 중합열을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아래 나와 있다시피 중합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용매를 통해서 또는 용매를 추가한 후에 교반을 통해서 중합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따라서 중합 반응 속도를 조절하면서 중합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분자량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와 반면에 단점이 사실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각각 중합 기술들의 특징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매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용매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역시 있게 되죠.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매 부피가 있기 때문에 반응기 단위 부피당 생산효율이 낮다 하는 점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매 회수를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경제성 그리고 자연 친화성, 뭐 환경 이런 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었죠.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에서는 반응열이 낮은 그러한 프리라디칼 중합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용액 중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응열의 컨트롤, 온도의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그 반응열이 좀 큰 그러한 그 모노머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온 중합에도 사용이 되는 중합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폴리머들의 예는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폴리비닐알코올, PMMA, PS, PVC, 폴리뷰타디엔 등등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중합 기술별로 적용되는 고분자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한 고분자를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중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고분자를 중합할 수 있는 중합 기술들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MMA, PS, PVC 같은 고분자들은 뭐 여러 가지 중합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고분자는 어떤 특정한 중합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현탁 중합이라고 하죠. 네, 현탁 중합에서는 들어가는 성분들이 모노머,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터, 그 다음에 용매로서 주로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탁 안정제, 서스펜션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모노머는요, 친수성이 아니죠. 모노머는 대개 오일 같은 그러한 성능을 가집니다.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모노머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럼 그러한 소수성을 가진 모노머와 물을 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분리가 즉각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름과 물을 섞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름들이 부서져서 그 입자의 형태로 존재해서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교반을 하게 된다면. 그러나 바로 교반을 중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름들은 뭉쳐서 상분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계면 활성제의 기능을 가진, 다시 말해서 소수성기와 친수성기가 양쪽에 붙어 있는 그러한 스테빌라이저, 안정제를 넣어주게 된다 그러면 모노머 방울들의 주변에 이와 같이 파란색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안정제들, 다시 말해서 비누와 같은 거죠. 소프 또는 서펙턴트라고 하죠. 계면활성제, 그런 기능을 가진 현탁 안정제 물질들이 이 모노머 방울들의 표면을 둘러싸서 이 모노머 방울들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교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노머 방울들이 물 속에서 이제 흩어져서 분산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모노머 방울들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대략 10에서 약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500 마이크로미터면은 0.5m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게시제는 오일 솔루블 이니시에이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노머에 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탁 안정제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노머 드라플린 내에 녹아 들어갑니다. 게시제가. 따라서 중합 반응은 이 모노머 드라플린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모노머 드랍플릿 하나하나가 바로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의 리액터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생긴 이 모노머 드랍플릿 방울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서 중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입자의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폴리머가 만들어져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노머가 물에 녹아 나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모노머가 물에 녹아 나간다 그러면은 폴리머가 이 미디엄,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용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이 모노머를 녹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용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비용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non-solvent라고 표현합니다. non-solvent. 따라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용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모노머를 녹이기 때문에 용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용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는 뭐 폴리머리제이션 미디엄, 중합이 일어나는 어떤 매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물 속에서 폴리머가 생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모노머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낮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스타일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비닐 아세테이트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물과 같은 비용매 중에 기름, 오일상으로 서스펜전된, 분산된 모노머를 중합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노머 드랍플릿들, 이 방울 하나하나가 고분자의 입자로서 중합이 되기 때문에, 자, 입자라는 표현 영어로 비드라고 하죠. 비드, 알맹이, 비드. 그 다음에 뭐 우리 진주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펄이라는. 그래서 이 그 현탁 중합 방법은 다른 말로 비드 폴리머리제이션 또는 펄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입자들이 아주 예쁘게 가지런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입자들의 크기는, 이 비드 또는 이 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 이 중합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모노머의 상대적인 비율, 그리고 이 모노머 드랍플릿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현탁 안정제의 농도에 따라서 이 크기들이 결정이 되고, 또는 이 크기에도 크기 분포가 있는데 그 크기 분포도 역시 말씀드린 모노머의 상대적인 비율,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의 상대적인 비율,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또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교반 속도에 의해서도 이 크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반 속도가 커지면 당연히 이 크기도 적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사용하는 현탁 안정제 스테빌라이저는 뭐 여기서는 지금 그 무기계 현탁 안정제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물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용매, 사실 이거는 비용매라고 했죠. 비용매, 물에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수용성 모노머, 사실 이거는 소수성 모노머란 뜻이죠. 물과 섞이지 않는다. 소수성 모노머다. 기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게시제는 비수용성 게시제를 사용한다. 이 비수용성 게시제는 무슨 뜻이냐? 게시제 역시 이 모노머 드랍플릿 속에 녹아 들어간다 하는 뜻이고요. 간혹 가다가 수용성 게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용성 게시제는 중합 미디엄인 물 속에 녹아져 있다가 조금씩 이 모노머 드랍플릿 속으로 들어가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슬 이동제, 이 경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중합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노머나 아니면 결과물인 폴리머나 아니면 물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사슬 이동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역할이 충분치 않다면 그러면 외부에서 사슬 이동제를 투입해 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서스펜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탁 안정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현탁 안정제는 역시 계면활성제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열 전달의 매체, 그리고 모노머 드랍플릿의 분산 매체로서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매로 사용되는 이 물은 뭐 일반적인 예가 되겠죠. 모노머와 폴리머에 대해서 반응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물이 사용이 되지 않고 다른 용매가 사용이 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모노머 드랍플릿이 생성이 되는데 이 모노머 드랍플릿 내에는 대개 이니시에이터와 사슬 이동제가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랍플릿 내에서 중합이 일어난다. 따라서 드랍플릿이 중합 반응기로 작용한다. 자, 드랍플릿들이 서로 응집되지 않고 잘 분산되도록 안정제를 사용하고 일정한 교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합 말기에 가서 중합 반응이 종결해서 중합이 끝나면은 단단하게 고분자화가 되면서 폴리머 입자들이 단단한 알맹이로 하드닝 된다. 우리말로 경화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자, 당연히 용매를 사용하고 교반을 하기 때문에 중압열을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응 온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응 온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열을 할 수도 있겠죠. 중압열이 너무 커서 적절한 반응 온도를 유지 못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교반을 해서 중압열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중합도의 폴리머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모노머 드랍플릿 하나하나가 다 반응기가 되고 그 하나하나가 다 순수한 고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합도도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매에 드는 비용이 적다. 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매 회수 단계가 필요 없다. 물은 뭐 특별히 회수할 필요는 없죠. 필터링 한 다음에 버려도 되죠. 따라서 폴리머의 분리 회수가 용이하다. 드랍플릿의 직경이 10에서 500 마이크로메타니까 이 최종 반응물은 필터링해서 그 입자들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용액 중합의 경우보다 반응기의 비용이 더 크다. 이건 이제 용액 중합의 경우에는 사실은 교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스펜션 중합에서는 무조건 교반을 해야 됩니다. 그 물속에 분산된 모노머 드랍플릿들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반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미디엄이 들어가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반응기의 비용이 크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반응기의 부피에 비해서 생성되는 폴리머의 양이 작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컨트롤이 가능한 그러한 중합 기술이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예는 하든 폴리스타이렌이 이 폴리스타이렌의 경우는 이제 발포 폴리스타이렌이 아니고 딱딱한 일반적인 폴리스타이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MA, PVC,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등의 비닐계 중합체, 그 다음에 스타이렌, 아크릴로나이트릴의 공중합체 등을 제조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유화중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유화중합에서도 역시 이 분산 매질, 에멀전 미디엄으로 주로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열 전달 및 분산 역할을 쉽게 물이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당연히 모노모는 역시 소수성 모노머가 되겠죠. 역시 여기서도 기름방울처럼 모노머가 미디엄인 물과는 분리돼서 방울방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탑중합과 마찬가지로 이 모노머 드랍플릿을 안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성냥개비 같이 표시된 것이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표시하죠. 이 막대기 부분은 친유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은 친수성기,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물 속에서 기름방울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유화중합에 사용된 이 계면활성제는 유화제 또는 뭐 유화안정제라고 부릅니다. 근본적으로는 계면활성제죠. 비누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성물이 미디엄인 물과 그 다음에 소수성 모노머,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용성 이니시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모노머 드랍플릿 속에 이니시에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물, 미디엄 속에 이니시에이터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모노머 드랍플릿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슬 이동제는 늘상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유화 안정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 스케일 바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모노머의 크기는 얼마고 미셀의 크기는 얼마고 그다음에 폴리머 파티클의 크기는 어느 정도 레벨이고 모노머 드랍플릿의 크기는 또 어느 정도 레벨이고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크기들은 뭐 그렇게 절대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이 크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모노머 드랍플릿의 크기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이 그림에는 뭐 한 10 마이크론에서 뭐 한 10의 4승 마이크론까지 넓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더 작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경우는 없습니다만 모노머 드랍플릿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된 계면활성제의 양, 다시 말해서 유화 안정제의 양과도 관계가 있고요. 또 교반의 속도와도 관계가 있고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표현 중에 미셀이라는 미셀 또는 마이셀이라고 부르는데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유화중합에서 넣어주는 이 유화제는 우선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모노머 방울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하겠죠. 그리고 남는 이 유화제는 이 물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화제의 농도가 어떠한 임계치,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크리티컬 마이셀 컨센트레이션 뭐 줄여서는 이제 CMC라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임계 마이셀 농도, 임계 미셀 농도라고 하는데 이 물에 녹아져 있는 이 유화제의 농도가 임계치를 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유성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떤 막대 모양의 마이셀이라는 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 크기도 뭐 사실 다양한데요. 이 마이셀이 작을 때는 막대 모양이었다가 좀 더 커지면 이렇게 이제 구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모노머 드랍플릿 속에 있는 모노머가 물로 소량씩 조금씩 녹아 나와서 이 마이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 속에 녹아져 있던
게시제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까만 점들이 아마 요 모노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게시제들이 지금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이게 R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시제들이 또 일로 녹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이셀 내부에서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셀이 점점 커져서 이와 같은 폴리머 파티클로 변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모노머 드랍플릿의 크기가 약 0.5에서 10마이크론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0. 몇에서 수백 마이크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머 드랍플릿이라는 것은 유화 안정제에 의해서 분산이 되고 안정화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의 교반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 마이셀 농도 이상에서 서펙턴트는 길이가 약 5나노미터, 이거는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까지도 가능한데요. 이 정도의 막대상의 미셀을 형성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셀 또는 마이셀이 중합 장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모노머가 드랍플릿에서 물 미디엄을 거쳐서 미셀 안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모노머가 있는 미셀에 수용성 이니시에이터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미셀 안에서 모노머와 이니시에이터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반응의 경우에 개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거를 많이 쓴다. 반응 컨트롤을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은 사실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까요? 온도에 의해서 컨트롤이 물론 되겠지만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은 결국은 모노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셀 안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이니시에이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셀 안에 들어가서 개시작용을 촉발하느냐 이러한 과정의 컨트롤을 통해서 반응이 컨트롤이 되겠죠. 따라서 개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높일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합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모노머가 수용액에서 결과적으로 드랍플릿에서 수용액 물이죠. 여기 수용액이라기보다는 물에서 결과적으로 드랍플릿에서 물을 거쳐 미셀의 안으로 이동되며 미셀은 구형으로 주로 많이 됩니다. 또는 층상구조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기가 된 미셀이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지름이 팽창이 되면서 구형 미셀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크기는 대략 0.05에서 0.2 마이크론의 폴리머 입자로 분산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물에 서스펜전된 폴리머 입자를 라텍스를 한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앞서서 얘기한 서스펜전, 그 다음에 지금은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서스펜전된 폴리머 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사실 에멀전과 서스펜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멀전은 방울도 액체고 미디엄도 액체. 액체와 액체인데 서로 섞이지 않고 방울상으로 떠서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에멀전이라고 하고요. 매체는 액체인데 떠 있는 방울이 고체 상태인 경우 이럴 때 현탁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떠 있는 방울들이 액체상에 떠 있는 방울이 액체이면 에멀전, 떠 있는 방울이 고체이면 서스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근본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의 결과로 만들어진 폴리머 입자들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노머 상태에서는 에멀전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서스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 현재 상태는 서스펜전된 상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은 모노머 방울이 그 자체적으로 고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그냥 처음부터 고체이었던 걸로 간주를 해서 그냥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에서는 처음에 생긴 모노머 드랍플릿이 바로 고체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마이셀이 커져서 새롭게 고체 입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때는 반응이 에멀전 상태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폴리머 입자가 물 위에 물상에 서스펜전되어 있는 상태를 라텍스라고 합니다. 레이텍스. 네, 이 상태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수용성 페인트 같은 것들이 있죠. 수용성 페인트. 물 속에 페인트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진짜로 그 페인트가 물에 녹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물상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다 건조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페인트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료, 코팅제로 이 라텍스는 많이 사용되고요. 고무장갑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 라텍스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손 모양의 그 물체 위에다가 그대로 담갔다가 빼면은 손 모양 물체 위에 이 라텍스가 입혀지고 수분을 건조시키면은 그대로 고무장갑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텍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산이나 염기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입자들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화 안정제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고분자들을 서로 응집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조된 라텍스 상태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압력을 제거하기 쉽다. 이것도 뭐 당연히 물을 미디엄으로 사용하고 있고 항상 교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압력을 제거하기 쉽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 농배회수 단계가 필요 없다. 그다음에 반응하지 않은 모노머의 분리회수가 용이하다. 이것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폴리머 입자만 골라내면은 나머지 모노머들은 그 바깥에 있겠죠.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모노머를 분리회수가 용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이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에서는 사실은 계면 활성제, 다시 말해서 에멀전 스테빌라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서페턴트가 그 폴리머 입자 하나하나마다 그 주변에 상당히 높은 농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머의 순도는 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폴리머의 합성에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과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면 활성제죠. 그죠? 그것은 현탁 중합의 경우에는 현탁 안정제, 다시 말해서 서스펜션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유화 중합인 경우에는 에멀전 스테빌라이저, 유화 안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이 네 가지 중합 기술의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표는 그 네 가지 중합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비교 검토한 표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네 가지 중합 방법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